항일과 친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뭐 항일, 친일 다 알죠. 일본의 침략 세력, 일본 흔히 구체적으로는 군국주의 세력과 에 대해서 한거한 항일, 그들과 협력하고 굴종한 또는 가까이 지낸 친하게 지낸 세력들 친일 행위 또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 일본 국민들 전체를 다 저항할 것이며 전체를 다 친하게 지낼 것이며 그건 아니고요. 그 정권의 핵심 주체들 그들을 우리가 싸우고 또 그들의 하수인 항일과 친일은 이 우리 근대 이전에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제 용어 자체가 우리 임진왜란도 있었지만 그때는 항일 친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16세기에 1592년에 임난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항일 친일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 항일은 그 뿌리가 임진왜란 당시에 유생들, 의병장들, 그 다음에 성녀들, 성병장들 이런 분들에서부터 항일의 뿌리를 가져올 수 있다. 호국 정신에서부터 또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구한말에 일어났던 즉 정미 7조약을 맺을 때 일어났던 정미 의병, 군대 해산 때 일어났던 그 의병, 을사조약 체결 때 일어났던 을사의병, 예를 들면 이런 의병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항일, 나중에 일제 말기에는 우리 임시정부의 광복군까지 맥을 쭉 이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친일은 어쨌든 구한말, 이것도, 이 용어도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외세 노선의 하나죠. 국제사회에서, 뭐, 우리도 흔히 뭐, 일본인들 중에서도 뭐, 지한파다. 또는 반한입니다. 반한파다. 이런 말이 있고, 뭐, 미국인 중에서도 뭐, 어떤 미국인, 한국에 대해서 이해가 깊거나 또 한국을 호의적으로 보거나 그런 분들은 미국인 중에서도 지한파 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듯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와 같이 살아가면서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설린이라고 그러죠. 설린. 그런 정책을 설린 외교라고 하고요. 그런 외교를. 당연히 잘 지내야죠. 그게 좁게는 이웃 동네에서도 이웃집하고 잘 지내야죠. 안 그래요? 당연히 잘 지내야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은 또 잘 지내야죠. 굳이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나라보다는 이왕이면은 또 더 범위를 넓히면은 지구촌 국가들이 잘 지내야죠. 전쟁 안 하고 서로 어려웠거나 이런 뭐 큰 자연재해를 당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친미, 친중, 친러, 친일 원래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웃하고 잘 지내는데 왜 그거 나빠요? 문제는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우리의 국익을 망각하거나 우리의 국익을 저버리고 하는 외세에게 주객이 전도된 그것이 문제겠죠. 다른 나라 세력하고 잘 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여기가 서유견문을 쓴 육일준입니다. 젊은 시절의 육일준이에요. 항일과 친일의 민족사적 의미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일 좋은 겁니다. 원래는. 친중도 좋은 겁니다. 이웃과 잘 지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하지 않은 친일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흔히 부일, 아부한다 할 때 부, 또는 뭐 부역할 때 부, 그런 식으로 이미 나라의 반역자 개념이 된 그런 친일을 얘기하고 또 그런 무리들을 친일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친일파는 원래 개화파들이 초기에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좀 개화시켜보자 했던 그런 차원의 나름으로 순수했던 그런 친일보다는 이 무슨 매국노 1905년 을사조약 때 을사조약의 앞장선 체결 앞장선 찬성한 그런 매국노
또는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1910년 이후에 총독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제 침략 정책을 펴거나 또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거나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친일파라고 하는 거니까, 친일파라는 말은 쉬운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매국노, 친일 부역자, 부일 협력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의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 이거는 좀 순수한 의미의 외국과 친하게 지내는 세력이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중국도 나중에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중국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민족 반역자를 한간이라고 합니다. 한간. 한이 중국이란 뜻이죠. 간은 간신이란 뜻입니다. 중국은 고래 이래로 저 옛날 고대 시대부터 쭉 중국 민족을 배반한 세력을 통칭해서 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일제가 패망 후에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모택통의 공산당 정부가, 우리를 말하면 반민특위가 친일파 재판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한간 재판을 했습니다. 한간 재판. 이 말은 중국에서는 쓰는 말입니다. 정해진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나치 협력자라고 그냥 그렇게 통칭 부르고, 또는 줄여서 협력자, 유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협력자. 다 맥을 같이 하는 용어들이라는 거죠. 즉 민족 반역자. 외세와 붙어서 외세에 협력하고 외세에 또는 앞잡이를 하면서 그 결과로서는 자기 조국에 해를 끼친 세력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자, 항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항일과 친일을. 나라가 망하기 전 항일, 나라가 망하고 난 후의 항일, 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친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후의 친일,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일단 구한말의 친일을 한번 먼저 볼까요? 지금 1910년 이전 단계입니다. 1876년, 아까 말씀드린 그 1년 전에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그 결과로 병자 수호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때 일본에서 한 척의 배가 우리 강화도 앞에 나타납니다. 그 배에 탄 최고의 높은 사람은 구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전권 대사, 즉 일황의 대리인으로 조선 왕을 만나서 조약을 체결하는 구로다라는 사람이 600명이 탄 큰 군함을 가지고서 한국으로 오는데, 일본 강화도 앞에 초지진에 군함을 저 큰 배는 가까이 못 와요. 깊이가 낮으니까. 특히 서해안은 특히 그렇죠. 이래 완만하니까. 그래서 저 멀리 배를 대놓고 이제 작은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선 관리들을 만나서 한 달간 조선에 머물면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큰 600명이 탄 그 큰 군함 안에 조선인이 한 명 타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김인성입니다. 우리가 이 친일파라 그러면 1905년 을사늑약 때, 을사오적, 그때부터 친일파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벌써 1876년에 친일파 제1호가 있습니다. 그게 김인성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함경북도 경성이라는 곳에, 경성부, 지금으로 말하면 경성시에서 공무원을 하던 사람인데, 모종의 사건으로 조선을 떠나야만, 그 모종의 사건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료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 쫓겨난 건지 도피한 건지 조선에서 러시아 쪽으로, 브라디보스톡 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조그마한 서당을 하면서, 왜? 그쪽에 이미 또 조선인 이민들이 몇 명 나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도 뭐 공무원을 할 정도라면은 기본적으로 교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있고. 그러다가 브라디보스톡 그쪽에서 일본에서 온 일본의
뭐지 요즘으로 말하면 간첩이죠. 해외 정탐하러 다니는 그 사람한테 포섭돼 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일본 외무성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계약직, 일제시대 옛날 말로는 촉탁입니다.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촉탁. 외국인 또는 고문. 그때 일본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각국의 외국인 고문을 많이 채용했어요. 이 김일성은 쉽게 말하면 한국 담당 고문으로 채용됩니다. 그 당시 계약서가 남아 있어요. 계약서가. 그러니까 물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자 수호 조약을 체결할 때 이 김일성은 큰 군함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본 관리들이 조선에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서 조약을 체결할 때 그들에게 뒤에서 코치해 줍니다. 조선 사람들은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라. 또 이러이러한 거 할 때는 이렇게 대응해라. 그래서 코치를 한 달 동안 몰면서 해줍니다. 이미 그때 김일성은 조선 사람이에요 하는 짓을 봐서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죠. 사실은. 몸만 조선 사람이에요. 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저런 게 친일파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 조약 체결할 때 일본한테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를 배에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 공무 관리들한테. 자, 그 다음에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한 예를 내가 자세히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명씩은 상징적인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범기 같은 사람들은 러일 전쟁에 종군합니다. 남의 전쟁에 조선 사람이 뭐하러 종군을 해요? 폭력으로 종군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 말을 배웠느냐? 대한제국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외국말을 배웠어요. 뒤에 나옵니다. 저런 것도 그때 누구를 그러면 어느 편을 들었느냐? 일본군 종군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은 이런 큰 벼슬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죠. 그 다음에 1905년 을사 조약 때, 자, 여기는 이제 이런 말이 제가 나오죠. 을사 조약이 아니고 을사 늑약. 여기는 한일 병합이 아니라 한일 병탄. 아까는 내가 을사 조약, 한일 병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을사 늑약, 한일 병탄이라고 합니다. 을사 조약이란 말 들어보십시오. 을사년에 조약을 맺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약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체가 어떤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을사 외교권 박탈 조약이죠. 그럼 그 이름만으로도 뭔 내용인지 알아요. 근데 을사 조약 어쨌다는 건지. 을사 늑약은 그나마 늑은 강제로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늑이란 말이. 그래서 을사년에 강제로 맺은 조약 그런 뜻입니다. 자, 한일 병합. 여러분 병합 또는 합병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업 합병 이렇게 하죠. A 기업과 B 기업이 병합했다. 또 합병했다. 그럼 두 기업의 당사자들이 무리 없이 양자 간에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두 개를 하나를 합치고 그런 것이 합병이고 병합인데 우리가 일본과 그렇게 무리 없이 원만하게 기분 좋게 사인한 뒤 악수하고 웃으면서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제로 먹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왜 한일 병합이라고 그러고 한일 합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사관이 아니라 바로 일본 총독부 또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그들이 편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식민사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볼 때는 굳이 을사늑약이라 할 필요 없어요. 을사조약이라 하면 돼요. 그들이 뭐 강제를 맺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들이 그렇게 굳이 늑자를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한일병탄, 탄자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병탄이라는 말은 남의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강제로 빼앗다는 뜻입니다. 병탄. 우리 입장에서는 병탄이지만 일제가 볼 때는 병탄은 아니죠. 자연스럽게 먹은 거죠. 저런 게 바로 그래서 식민사관이에요. 일제 침략자의 사관으로 용어를 맞는 거. 꼭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시간 관리를 좀 하고요. 자, 을사오적. 다들, 여기까지, 을사오적만 5명 가지고 얘기만 해도 우리가 몇십 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다 못하고요. 정미칠적, 경술국적, 경술련의 한일병탄조약 때 결국 최종적으로 앞장섰던 또 이런 사람들. 친일단체가 초기에, 나중에 이제 국권이 상실되고 난 뒤에 조선 총독부 체제 하에서 친일단체는 많이 생겨납니다. 각 분야별로. 초기에서부터 일제 말기까지도. 이제, 일제 초기에 구한말에 생겨난 대표적인 일진회. 요즘 일진은 저런 뜻은 아니죠? 그 일진은 아니고, 몰라요. 한자로 쓰면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진회. 이용구라는 사람은 원래, 나름으로는 민족의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민족 종교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렇게 자기의 뜻을 바꾸어서 일진회 단체의 앞잡이가 됐죠. 일진회의 이용구는 대표적으로, 일진회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일 합방 청원서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한일 병탄 이전부터 일진회가 나서서 제발 한국과 일본을 좀 합방해 주십시오. 이랑한테 이렇게 청원서를 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도대체. 제발 우리나라 좀 먹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게 조선 사람 아니잖아요. 혼으로 본다면 몸만 조선에서 태어났지. 자, 그 다음 1910년 한일 병탄이 되고 난 뒤에 일제는 일제라기보다도 지금은 이거는 자기를 주는 것은 황제의 권한이니까 일황이 이런 자기를 내립니다. 자기 5개예요. 등급이 공후 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우리 한국인에게는 공작을 안 줬습니다. 이토가 공작입니다. 이토 공작이고요. 후작은 주로 조선 왕족들에게 줬습니다. 백작은 을사오적 류의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최고 조약의 공로가 있는 자들. 나중에 이완용은 처음에는 백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완용은 나중에 하나 더 등급해서 후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완용 후작을 줄여서 일제 때 신문에 보면 이후라고 씁니다. 한자로. 이후 이러면 이건 이완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자로 써야 되겠죠. 한글로 이후 쓰는 잘 모르겠죠. 자작은 1910년 한일병탄 조약 체결 당시 현직 대신들을 주로 줬습니다. 현직 대신들. 별로 많지 않죠. 현직 대신이거나 대신급 인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인사들. 우리도 지금 장관은 한 10명 되지만은 장관급이 많이 있죠. 그죠? 장관급. 그들에게 주는 게 자작입니다. 남작은 뭐냐면은 퇴직한 대신들, 퇴직한 장관급 또는 고위 관료들, 대한제국에 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특징은 당사자가 죽고 나면 자식이 물려받습니다. 그걸 습작이라고 합니다. 이을습, 잊는다는 뜻입니다. 학습한다 할 때 익힌다는 뜻이 아니라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손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완용의 손자가 이병길인데 이병길이 조선 수작자 협회 회장인가를 했죠. 구한말의 친일파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범익이라는 사람을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이 비석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비석입니다. 실제로 있는 비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강원도지사 이범익 각하 영세 불망비. 강원도지사 각하. 이때는 도지사 정도도 각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각하라는 말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 각하 사실은 대통령을 우리나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대통령이라 그러면요. 각하라는 말을 굳이 쓰면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사단장이 보통 별 하나, 그 당시에는 지금은 되게 별 둘입니다만은 사단장 별 하나를 각하라 했고요. 그 밑에 부사단장을 부각하라고 했습니다. 육군 대령을. 별 하나가 한국전쟁 당시에 각하라고 했어요. 대통령 각하하고 저 각하하고 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별 하나면은 별 하나 있죠. 별 둘, 별 셋, 별 네 개 있죠. 그게 국방부 장관도 있죠.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물론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은 별 넷이 합니다. 그들은 별 넷 현직 장성들이니까요. 그러면 각하가 얼마나 값이 싸진 표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말 누가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대통령 각하 그러면 보세요. 각하 가능하면 쓰지 말아 주세요. 제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이러고 싶어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대통령 스스로가 각하를 듣고 싶어 하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자, 영세, 세상 영원히 불망 잊지 않는 비석이다. 이범익이가 강원도 도지사 할 때 이거는 왜 정선에 있어요? 강원도청이 정선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범익이가 그 당시 흔히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실세, 파워 있는 도지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땄나 보죠. 강원도 정선에 무슨 이런저런 다리도 놔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선 군민들이 이범익이 저런 비석을 세워줬는데요. 흔히 지금 이거는 뭐 영세불망비라고 합니다만 흔히 군수나 시장들이 옛날 조선시대나 뭐 일제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보면 선정비라고 해서 선정을 펼쳤다. 네? 착한 정치를 했다. 선정비는 요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그거보다도 좀 더 센 것이 영세불망비. 영원히 잊지 않는 비석이다. 근데 지금 저 비석이 공개되고 난 뒤에 지금 저 비석 옆에 가면 별도의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아우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근데 이 행적이 밝혀지고 난 뒤에 지금은 저 비석 옆에 가면요. 아마 정선 군청 옆에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범익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즉, 친일 인명사전 즉 3권짜리 있죠, 저기? 저기 나중에 이범익이 한번 찾아봐요. 예?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이범익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안내판이 붙어 있어요. 지금은. 나는 저 비석도 나는 보존해야 된다고 봐요. 왜? 더럽고 부끄러운 역사지만 증거잖아요. 저것이 주는 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봅시다. 구한국 외국어학교, 대한제국에서 세운 외국어학교에서 미래를 배운 사람이에요. 국비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교의 부교관도 지냈고요. 그러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 통역으로 쫓아갑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1904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을사늑약을 맺잖아요. 이제 일본군 세상이 된 겁니다. 서서히.
그렇게 이미 그때부터는 대한제국의 내각이 친일 내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는 통감부가 또 들어서 버리고 이미 대한제국은 뭐 문 닫아버렸고 이러니까 이범익은 이제 살판 난 거죠. 아주 좋은 경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일본 세상에 맞아서는. 그래 이제 바로 이런 농공상부 서기관 하다가 한일 병탄 후에는 총독부 속, 여러분 속이란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그 직종입니다. 뭐 아까 말한 촉탁 뭐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직위가 낮은 건 아닙니다. 속을 거쳐서 1912년에 바로 군수로 나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군수도 많이 했어요. 춘천, 금산, 달성, 예천, 칠곡 거쳐서 1921년에 총독부 사무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사무관입니다. 중앙청에, 즉 서울에 그 당시에 1920년 정도 당시에 총독부의 사무관 한 20명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조선 사람은 5도 안 될 것입니다. 한 2, 3 될까? 엄청나게 출세를 한 겁니다. 사무관이라고 하는 직위는 아직 높진 않아요.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이가 젊으니까 갑자기 공무원으로 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행정고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1급으로 갈 수는 없어요. 행정고시가 되면 5급에 임용이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경력과 시간이 능력이 쌓으면 이제 4급, 3급, 2급, 1급이 되지. 내가 아무리 IQ가 500이라고 해도 행정고시가 돼서 5급으로 가지는 못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사무관으로 가지만 그때 이미 이 사무관도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총독부에 근무하는 조선인 사무관 중에서 가장 친일적인 군수 5명이 꼽혔대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리고 1924년에 바로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황해도 내무부장, 경남 참여관을 거쳐서 47세 강원지사에 오릅니다. 그 시절에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충남지사를 물러난 후에 중추원 참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중앙과 외직, 내직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있다가 외직으로 잠깐 나갔다 다시 왔다 갔다 교환 근무를 하죠. 그러다가는 1937년에 만주사변은 1931년에 일어나고 만주국은 1932년에 건립됩니다. 만주국은. 이때 이제 만주국에 가가지고 간임관, 이건 중국 직책입니다. 일제의 직책으로 치면 칙임관입니다. 일제시대 때 벼슬을 이렇게 했어요. 제일 위에 높은 게 친임관, 그 다음 칙임관, 그 다음 주임관, 그 다음에 판임관. 4단계인데 주임관부터는 고등관이라고 했습니다. 고등관, 주임관, 칙임관, 친임관. 친임관은 일황이 임명하는, 한국엔 2명이었어요. 조선 총독과 정무총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 이 2명밖에 없어요. 친임관은. 나머지는 이제 칙임관인데, 칙임관은 이제 총독부에 근무하는 국장이거나 도지사와 같은 이런 급들. 즉 공무원으로서 최고위직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간도성, 중국에 간도성이라고 있습니다. 흥룡강성, 간도성, 요녕성, 이 3개를 동북에 있다고 해서 동북삼성이라고 그래요. 동북삼성이 우리 항일투쟁의 근거지입니다. 이쪽에 아마 또 항일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간도성이 제일 큽니다. 간도성이 제일 커요, 규모가요. 이 간도성의 성장. 간도성은 아마 우리 한반도도 아마 한 몇 배 크기가 될 겁니다. 우선 면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자리죠. 바로 이 사람이 간도성의 성장을 할 때,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친일 부대를 설립하도록 관동군에 건의합니다. 관동군에. 만주국은
꼭두각시 나라예요. 사실은 관동군 사령관이 만주국의 사실은 최고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 다시 만주 제국의 참의부, 즉 우리를 말하면 중추원 참의를 하다가 해방 후에 해방되던 해 다시 총독부로 와가지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중추원 고문, 이제는 뭐 제일 마지막 갈 자리가 더 이상은 없으니까요. 하다가 일제 패망 후에는 소련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는데 그 이후는 행적을 모릅니다. 자, 이범익. 이 사람이 우리 친일의 한 일제시대 친일의 한 그 상징으로서 어떻게 성장했고 말로가 어땠는지를 보여줄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구한말의 친일, 이번에는 구한말의 항일을 한번 봅시다. 구한말의 항일은 어떤 형태였으며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우선 1894년, 저 때는 조선입니다. 조선. 대한제국이 아니에요. 조선. 그러니까 농민들이 조선 후기죠. 최후기죠, 그냥. 중앙정부도 썩었고, 지방의 관리들도 썩었고, 국민들은 살긴 어렵고, 또 서서히 외세는 밀려 들어오고, 이런 격변기에 정말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시대를 내다보고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고 헤쳐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저런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민중들이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단순히 부정부패만은 아니에요. 갑오 농민혁명 때는 한 축이 두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동학축 하나, 하나는 농민축 하나. 두 개가 합쳐졌죠. 초창기에는 한동안은 저것도 갑오 농민난이라 뭐 동학난이라고 했습니다. 동학교도대의 난을 일으켰다. 언제부터는 저 용어가 농민혁명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현대사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우리 민중들이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예가 많습니다. 비록 왕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민중이 왕이 되거나 저 때부터 바로 민주국가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결과를 본다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저 갑오년의 민중봉기는 많은 또 개혁을 가져왔어요. 자, 저때 연합군이 관군하고 일본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싸웠으니까 항일의 시작이죠. 그죠? 백범김구는 동학전쟁 당시에 동학의 황해도 지역에, 쉽게 말하면 지역의 소지역 사령관입니다. 백범김구는 19살 때. 그때 김구 부대가 패했는데 일본군하고 싸워서 패했어요. 관군하고도 싸웠지만은 대표적으로 패한 전투가, 왜? 무기 때문에.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항일입니다. 그 다음에 1895년 을미사변, 이른바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정미7조약, 이때 일어났던 의병들,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이미 의병들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일본 군대하고 싸웠잖아요. 항일이잖아요. 항청이나 항미가 아니라. 의병봉기에서 큰 전쟁 중에 하나가 13도 창의군, 전국에 있는 의병들을 묶어서 13도 창의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서울 진공작전, 서울로 들어가자. 왜? 본부는, 일제의 본부는 서울에 있으니까. 해서 통감부 시절입니다. 그때는 총독부 시절은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다가 결국 저 동대문 저쪽에서 패하고 물러갑니다만은, 대표적인 실패 중에 하나가
십산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이인영 선생인데 저분은 학자입니다. 유생, 선비. 그 당시 의병들은 두 부류입니다. 지도자는 주로 유생들이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참모장은 전쟁을 지휘하는 책임자는 주로 포수들입니다. 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총이 있고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은 포수밖에 없어요. 안중근이라서 원래는 포수 출신입니다. 그 집안이. 또 그 집안이 부자니까 포수들을 데리고 있었고요. 포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사냥꾼이다 해서 좀 격을 낮게 보지만 그 시대로서는 칼 다음으로서는 신식 무기 아닙니까? 총을 또 아무나 살 수도 없고 돈도 비싸고 또 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나름으로는 그들이 바로 다음 단계는 의병이고 다음 단계는 바로 독립군이고 다음 단계는 바로 광복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포수 출신이라고 해서 신분이 천박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포수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고 총을 쏠 줄 알았어요. 그래야 뭘 싸우죠. 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본은 기관단총을 가지고 오는데 벌써 두루룩 두루룩 하는 거 따쿵따쿵이 아니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민중이 봉기하는 것도 있고 외병이 총으로 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제의 그런 을사늑약이나 군대 예산, 한일병탄과 같은 부당한 조약에 한거에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열투쟁. 의열투쟁은 의사, 열사 줄여서 의열입니다. 저거는 이제 혼자나 극소수가 하는 일종의 특공대 개념입니다. 개인 특공대 또는 아주 극소수의 특공대. 전쟁 중에서도 대부대가 싸워서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지형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낙하산을 타고 한두 명이 투하돼서 싸워서 효과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황을 가서 쏴 죽이려고 그래. 근데 거기는 궁궐이 무슨 벽이 있고 그걸 지키는 군대가 있고 또는 자주 안 나오고 이런 걸 군대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처치하고 싶은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를 틈타서 혼자서 뭘 작업을 해야 효과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의열투쟁입니다. 아셨어요? 자, 전명훈 장인환 의사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감부 시절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통감부에 외교 고문으로 채용돼 가지고 친일을 합니다. 즉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스티븐스가 친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주 해롭거나 나쁜 일이죠. 불리한 일이죠. 그래서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려고 하는 스티븐스를 총으로 쏩니다. 근데 이 전명훈, 장인환 두 사람은 한 조가 아니고 각자 따로 왔어요. 따로. 아셨어요? 서로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마침 실패했어요. 그러자 다른 한 분이 거사에 성공했어요. 그냥 서로가 뜻이 통했던지 각자 따라온 분들이 저 한 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둘이 같이 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이 또 처단 이런 건 즉 1인 행동입니다. 저것도 항일이죠. 그 다음에 아까 자기를 받았는데 자기를 강제로 떠맡긴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달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대다수는 그거 받고 싶어서 안달을 했겠지만은 거절한 분들이 있어. 나 안 받는다. 근데 할 수 없이 받아는 놨는데
반납했어요. 또는 자기는 받았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박탈됐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으려고 작정한 건 아니죠. 안 맞는다 그러면 또 끌려가서 또 뭐 고역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더러웠어도 받기는 받지만은 그걸 뭐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저분들이 거절을 했거나 반납을 했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결과로 뺏겼다 그러면은 저런 분들이 뭐 저걸 받으려고 시작부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항일의 한 형태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또 언론으로서도 항의를 한 분들이 있죠.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성대국을 쓴 장지연, 대한매일신부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박은식, 신채호, 이 두 분 다 역사학자이자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박은식은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대통령도 했습니다. 박은식 대통령.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의일단, 조선혁명선언 그런 유명한 글을 쓰시고 저런 분들이 대한매일신부에서 두 분 다 논설위원을 하셨어요. 두 분 다. 대한매일신부는 참고로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뭐 이분이 주체가 되긴 했지만은 우리 저런 선생들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발행인이 베델이다 보니까 대한매일신부 그 회사 사옥은 치해법권지대예요. 그래서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했을 때 대한매일신부 회사 내에서 쉽게 말하면 요 안에서 잔치를 했답니다. 근데 밖에 일본군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잡으러. 이건 치해법권지대니까. 알겠어요? 그게 바로 치해법권지대예요. 응? 일종의 조개와 같은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방성대국,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날 시일, 이날 이 얀 어조사입니다. 방성, 목노와 크게 우노라.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장지연은 나중에 친일로 변절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가면 장지연이 있습니다. 초기에 항일 활동을 하던 분 중에서는 후반기에 가서 친일로 변절한 분들이 많이 있죠. 원래 친일파들도 있지만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친일파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원래는 독립운동이나 민족진영에서 활동하던 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일제의 탄압을 받았건 자기가 좀 더 배설을 많이 하고 싶었건 때로는 뭐 출세를 하고 싶었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중에 또 친일로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더. 아까 자결 순국했던 분 중에 박성환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군대 예산 1907년입니다. 할 때 1907년 9월 1일입니다. 군대 예산이. 저때 제1대대장을 했어요. 대한민국 군대, 대한제국 군대. 복장 보십시오. 장교 복장이죠. 이분이 군대에서 하는 그날 자결한데 권총 자결입니다. 이 양반은 참고로 엄독이 아닙니다. 총으로 머리를 쏴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니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이 박성환 대대장이 자결하고 나면서 우리 고한국 군대들이 서울에서부터 지방에서 또 파견됐던 군대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가 의병으로 이어집니다. 정미의병으로. 한 분의 죽음이 그렇게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